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전의 경우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징역형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시장직을 박탈된 상태인데요. 이에 여기저기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대전 교육감 선거 역시 마찬가지죠. 이른바 진보 진영의 후보라고 자처하는 분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저희 아는 것입니다에서 우리 지역 최초로 그리고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전 교육감 선거에 나설 진보 진영 후보자 단일화 프로젝트. 오늘 정 PD 엮인 사람에서는 지난번 만나셨던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 최한성 대덕대학교 교수에 이어 얼마 전 출마 선언을 한 대전 홈스쿨링 지원센터 달팽이학교 승광은 교장선생님을 만나 승광은이란 인물을 주제로 유쾌한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카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원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카닥터 김사부였습니다. 청춘을 돌려다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청춘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청춘학교. 청춘학교는 배움의 열정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한글, 국어, 영어, 수학도 배우고 영화, 연극, 전시회 관람도 하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는 열린 배움터입니다. 배움, 나눔, 행복이 있는 청춘학교에서는 배움의 열정을 가진 학생과 재능 기부를 해줄 선생님, 그리고 후원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 무료, 선생님 무료, 후원회원은 유료. 기부금 영수증 발행됩니다. 전화 042-254-2007번이나 010-6620-8255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에서 대전 청춘학교를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분도 너무나 쉽게 모셨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바로 섭외가 이루어진 분입니다. 대전 홈스쿨링 지원센터 달팽이학교 승광은 교장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께서도 팟캐스트 방송 출연은 처음이시죠? 예, 물론이죠. 어떻게 이렇게 섭외가 이렇게 쉬워요, 근데? 이거 뭐 지금 예. 내 코가 석자라. 그렇죠. 예. 오늘 오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작은 선물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원래 저희 방송이 정 PD 엮인 사람에 나오시는 출연자들은 저희가 무료로 운세를 봐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섭외 요청 드렸을 때 제가 생년월일 부탁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선생님 운세를 좀 봤는데요. 1955년 3월 20일 생이십니다. 양력이시고요. 양띠. 양력이 그건 양력이고요. 네네, 예, 양띠. 예, 양띠 맞습니다. 네네, A형. 혈액형이시고 총 운을 보니까 아랫사람에게 아량을 베풀고 덕을 쌓아서 내 사람으로 만들면 의외의 도움을 얻어 성취할 수 있답니다.
오, 좋은 것 같은데요. 좋은 것만 아니실 것 같은데. 그리고 사업 일진이 좋아가지고 오전 중에 계획한 일이 무난히 성사된대요. 우리 오늘 오전에 오늘은, 만났으니까 예, 그러네. 분위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양띠세요. 예, 그 새로운 일을 맞았을 때 지금 예. 새로운 이 팟캐스트 방송도 새로운 예. 거죠. 예. 자신감을 잃지 말고 운명을 믿고 당당히 처신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대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똑똑이처럼 예? 근데 맞추네. 저녁에는 예. 문단속을 좀 철저할 필요가 있답니다. 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가까운 사람 너무 믿지 말래요. 아니 지금 이제 제가 갑자기 좀 여기저기 사람도 만나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한절기에 몸살기가 있어서 아마 문을 좀 닫고 따뜻하게 지내라는 뜻인 것 같으네. 네, 그럼 해석은 자유고요. 네. 그 물고기 자리시더라고요. 별자리를 보니까. 그래요? 예. 예. 현재 상황이 몹시 어렵답니다. 예. 예, 하지만 실현 끝에도 좋은 날이 올 수 있으니까 실망하지 말고 부단히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하루라고 예. 합니다. 예, 맞습니다. 쓰러질 때마다 반드시 일어나시라고. 예. 계속 쓰러져 있으면은 예. 곧 밟힌답니다. 그리고 오늘 예. 집에 일찍 귀가하시래요. 예. 그러니까 저녁 운세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아, 그래요? 예. 네. 그리고 A형은 보통 이제 이 혈액형은 사실은 과학적 근거는 뭐 별자리도 뭐 그렇지만은 예, 없죠. 예, 소심하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본인 소심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당연히 이제 그 소심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죠. 근데 그 소심함이 주는 또 이제 긍정적인 면들도 많이 있으니까 예, 그걸 살리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이제. 예. 황소고집. 황소고집은 글쎄요, 좀 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고집이 안 예, 세세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 그걸 지키려고 고집을 부리긴 하지만, 예, 제 욕심을 차리려고 뭐 고집을 부린다는 건 또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요. 그리고 항상 매사에 신중하게 접근한대요. 계획을 세우고 그러신 편인가요? 그렇죠. A형들이 좀 돌다리도 두들겨 가며 가는 그런 신중함이 많이 있죠. 이제 집중력도 좋고. 네, 그 A형들의 특성이 아닐까요? 세심하고 네. 꼼꼼하고 뭐 치밀하고. 참고로 섬세하고. 저도 A형입니다. 그런데 웃음소리는 전혀 네. 저 A형 웃음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자유형 같나요? 예. 그 남들한테 센 척하는 걸 싫어한대요.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목소리 들으면 선생님은 되게 센 척 하시는 분 같은데 무게 예. 잡고. 그렇지는 않은데 목소리가 네. 그렇게 들린다면 또 이게 제가 뭐라 할 수가 없네. 예. 그리고 혼밥하는 걸 즐긴다는데 혹시 그러신가요? 예. 혼자 밥 먹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죠. 전문 용어로 왕따? 예. 왕따라기보다 네. 그 오히려 A형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 복잡한 상황이 되면 에너지가 소진되는 걸 느끼잖아요. 네. 근데 그걸 충전하는 것이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있으면 그게 오히려 에너지를 충전하고 보충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특성이 있어요. 아마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선생님의 그 개인적인 이제 운세 말고 이제 개인적 그 이력이나 양력 이런 걸 좀 소개해 드릴 겁니다. 1955년 경기도 포천 출신이십니다. 예. 멀리서 오셨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사연이 많습니다. 네, 저는 철원에서 군 생활을 했거든요. 포천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왜? 이동 이쪽 지나가고. 예. 반가웠고요. 네, 예. 포천의 송우초등학교, 포천 남중학교, 그리고 의정부 종합고등학교, 공주사대 지리학과 나오셨고요.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국민윤리를 전공하셨다고 했습니다. 예. 지리를 이제 학부 때 전공을 하신 거예요. 지리 교육을. 예. 최한성 교수님이 그 지형 지리학 전공하신 거 아시죠? 예, 지리과 나오셨는데 전공들은 제가 자세히는 네. 몰랐어요. 예. 그런데 반가웠습니다. 다음번에 토론회 할 때 예. 한번 지리 가지고 두 분 퀴즈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예. 왜 국민윤리를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셨나요? 되게 초창기에는 이제 교사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도덕 교과를 타 교과가 예를 들어서 뭐 사회교과, 교육학과 출신 이런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가르쳤어요. 소위 이걸 자격증이 다르다 해서 상치 교사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이제 사회 소위 일사, 역사, 지리 이런 것들로 구성된 교과서를 가르치다가 도덕 교사를 지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이 도덕 교과를 지원하면서 훨씬 매력을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왜 도덕을 많이 지원하셨을까요? 도덕에서 다루고 있는 삶의 기본적인 내용, 철학, 윤리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네. 그런 거 잘 안 배우잖아요. 근데 안 배우지만 네. 이제
항상 늘 가르치며 배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교과목이 과연 필요한가 뭐 이런 얘기들도 예전에 좀 예,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많이 국민윤리 이런 거. 소위 그 수신 교과로 정권의 그 어용 과목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비판들이 많잖아요. 말 나온 김에 저기 예. 국민교육헌장 한번 외워보시죠. 뭐 나는 세대니까.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났다 등등등 네, 그랬죠. 예. 네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만 제가 생각한 도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삶의 어떤 기본적인 철학이나 윤리, 도덕 등 이 정체성을 찾고 가꾸는 요 활동이 참 의미가 있고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그 89년도에 이제 학교를 옮기면서 지리 TO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도덕, 국민윤리 TO가 있었어요. 그 학교에. 그래서 이때 그냥 전과를. 그러니까 명분은 도덕적 삶을 아이들과 함께 추구하고자 하는 거였고 현실은 TO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네네.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덕이 실제로는 그 뭐 이렇게 인간이 행복하게 올바르게 공동체에서 이런 건 좋은데 예. 시험 보면 항상 이제 막 철학자 이름 외워야 되고 뭐 예전에 예. 그쵸 뭐 키레네 학파 뭐 이런 예, 거 예, 뭐 그쵸 에피쿠로스 뭐 예. 너무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중학교는 고등학교 윤리처럼 그런 좀 전문적인 철학 윤리 지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과목을 교사가 재구성해 가지고 학생의 능동적인 배움을 중심으로 이런 다양한 조별 활동 또 모둠 활동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활동적이고 이런 반성적인 수업들을 좀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어요. 그게 대단히 매력적으로 이제 받아들였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직 생활하시면서 중리중학교, 전민중학교, 회덕중학교 뭐 이런 곳에서 근무를 하셨고 장대중학교에서는 수석교사로 계셨고요. 전교조 대전 지부장도 역임을 하셨고 뭐 참교육 학부모회 회원이시기도 하고 새로운 학교 대전 네트워크 공동대표 뭐 이런 것도 하셨고 우금치 그 극단 얘기하시는 거죠. 그 충남대병원에서 호스피스 뭐 자원봉사활동 이런 것도 하셨다고 되게 많은 일들을 하신 것 같아요. 하고 있죠 지금. 네,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대전 스토리텔링 프레지 연구회 이런 것도 만드셨다고 그리고 거꾸로 교실 연구회 설립 뭐 운영 컨설턴트 이런 거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는 관심이 조금 있어요. 일단은 프레지가 사실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기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확산이 생각보다. 그 제가 이제 프레지를 2010년에 이제 처음 이제 접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그 매력에 빠져서 이제 프레지를 공부하고 수업에 적용하고 또 그걸 이용해서 이제 강의도 하고 한 것은 2012년서부터 이제 제가 수석 교사로 첫 이제 출발을 했을 때 그 필요성이 이제 높았기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땐 이제 프레지가 갖는 가장 큰 강점은 쉽다는 거지만 그 속에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그 흐름이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 스토리텔링을 위한 사전 소위 그걸 우리가 레이아웃이라고 이 프레지 책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그 사전 레이아웃을 작성해내는데 이제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른바 기승전결의 스토리가 있는 상태에서 프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냥 보여지기 뭐 딱 이거 하나 딱딱 떨어지니까 재미가 없다. 그거는 뭐 저 우리가 늘 쓰는 PPT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도덕 교과 내용을 이 프레지를 활용해서 이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이제 그 프레지 교사 과정한 수업 디자인을 만들어서 이제 많이 수업에 적용했고 이걸 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컴퓨터실에 가서 한 2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프레지를 어떻게 이제 가입해서 또 이제 배울 수 있는지 그걸 이제 경험을 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주제를 선택해서 그걸 탐구하고 프레지로 작품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이런 그 프레젠테이션 파티 형식을 수행 평가로 많이 활용을 애들이 했죠. 참 싫어했겠네요. 그럴 것 같은데 전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요새 아이들이 컴퓨터를 쓸 수 있으니까. 컴퓨터실에 간다면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죠.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는 수시로 빠져나가는 이 귀신 같은 아이들. 그냥 언제 보면은 뭐 그냥 그 저 스타크래프트 뭐 떠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뭐 얼마나 자유자재로 하는지 그런 아이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대단히 이 기능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조금만 가르쳐주면 지들이 알아서서 다 뭐 저 익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수행평가와 관련된 주제탐구 학습들을 아주 재미있게 해 나가고 있어요. 그 자료를 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교실 이거는 예. 이 플립드 러닝이잖아요. 예. 얘 같은 경우는 예. 정말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 예, 흔히 예. 얘기해서 예. 왜냐하면 미리 그 선생님이 영상을 찍어준 거를 가지고 집에서 예. 그러니까 홈워크를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클래스룸에서 티칭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집에서 홈워크를 먼저 하고 예. 학교에 와서는 이제 그렇죠.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허.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예. 이제 현장에서 혹시 적용해 보셨어요? 이거? 아, 적용해봤죠. 애들이 잘 따라 하던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영상을 안 보고 오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잘 안 따라하죠. 그렇죠. 제가 물론 이제 그 미래교실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전국적인 그 거꾸로 교실 연구회 모임이 있어요. 대전에도 그것을 이 주도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대전 거꾸로 교실 연구회를 만들었다는 건 우리 장대중학교 선생님들, 교내 선생님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제 즐거운 수업, 학생 중심의 수업, 배움 중심의 수업을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할 건가를 고민하다가 이제 그걸 만들게 됐던 거죠. 실제 그 대전 지역의 그 미래교실 네트워크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현장자율 직무연수 같은 것을 통해서 그 전문성을 이제 신장을 했고 우리 연구의 자체 이제 그 연구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실제 수업에 이걸 적용할까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결과는 2,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이 적극적이라 밴드를 만들었어요. 학년 밴드. 그 학년의 모든 아이들이 그 학년 아이들이 이제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선생님들이 영상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이게 처음에는 이제 어렵지만 조금 지나면 1시간의 수업을 아무리 많아도 10분을 넘지 않도록 이제 짧은 영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핸드폰을 세워서 연습장에다 선생님이 설명하는 식으로 이렇게 메모를 하는 걸 촬영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하여튼 재미있게 그런 영상을 이제 밴드에 올리면 아이들이 이제 보고 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시청률이 굉장히 낮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10분이니까 어떤 때는 수업 시간에 그 영상을 다시 보고 그 다음에 그 시간에 해야 할 과제를 던져주고. 근데 얼핏 보면은 조절할 선생님들한테는 영상 찍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일 수도 있지만은 예, 더 큰 문제는 그 현장에 적용을 했을 때 아이들이 어떤 친구는 보고 왔고 그렇죠. 어떤 친구는 안 보고 왔고 예, 또 이제 봤다 하더라도 그 영상에 대한 이해도에 있어서 차이도 많고 예, 또 한 클래스에서 아이들의 그 이른바 학력 차이가 좀 그렇죠. 분명히 존재하기 예, 예. 때문에 그래서 방법은 되게 좋은데 예. 현장에서 적용함에 있어서는 되게 좀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봤고요. 예. 물론 그런 것이 있고요. 제가 이제 그 연구회들 중에 배움의 공동체 연구회라고 하는 거를 가장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했고 회장도 맡았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있고 그 배움 중심이라는 게 이제 학생 중심의 능동적 학습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이끌어가는 시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그 교사가 이제 그 교실에 들어오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뭔가 그래도 일말의 희망과 기대를 갖잖아요. 아닌데 선생님 오시면은 애들이 희망과 예. 기대를 갖는다는 거는 선생님들 생각 같은데 네. 그런데 그러셨어요 혹시 학창 아니, 시절에? 예, 그런 우리들이 이제 나름대로 학생들의 반응이나 의견들을 청취해서 네. 수많은 수업을 관찰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느낀 거죠. 그런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의를 가능하면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줄이고 그 시간을 저희들은 한 7분 정도로 잡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흥미 있어할 관심 있는 주제를 던져주고 이 조별로 모든 별로 탐구하게 하면 아이들은 굉장히 그 능동적이고 즐겁게 협력하는 가운데 배움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움 중심 수업인 이 배움의 공동체 연구회 활동이 거꾸로 교실 연구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굳이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시간을 투여하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소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따가 우리가 뭐 창의 교육 관련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날 것 같은데 그때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인간 승강원에 대해서 좀 알기 위해서 제가 좀 가벼운 질문을 몇 개 드릴 겁니다. 우선은 좋아하는 여배우가 혹시 좋아하는 야 이거 조심스러운데요. 왜요? 네? 뭐 좋아하는 거 말 그대로. 이거 저 팬들 팬심을 일궈하는 엉뚱한 사람 얘기했다가 아니 자연인 승광은은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냥. 뭐 제가 좋아하는 여배우라고 한다면 조연인데 주연 같은 연기를 하는 그런 여배우. 아니 누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I Can Speak의 여주인공 누구? 남은희 배우님 말씀하시는 남은희 거죠? 배우님 뭐 이런 분들 좋아하죠. 그다음에 좀 젊은 배우는 젊은 배우는 뭐 요즘 대세니까 예전에 건축학개론에 나온 그 수지. 왜 수지가 괜찮으세요? 그때 연기가 참신했어요. 연기가 참신했다. 너무 그 연기 위주로 보시네요. 그러면은. 그 미모를 안 그래요? 본다고 얘기하면 또 곤란하겠죠. 여가수는 혹시 좋아하는 여자 가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가수. 이거 옛날 가수인데 괜찮은데. 뭐 안 괜찮을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18번. 18번은 일본 표현이니까. 죄송합니다. 네, 이지가와라는 연극 가문의 그 미친 소리 뭐 이런 극 중에 하나래요. 네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노래. 세월이 가면. 최백호 씨는 여자 가수가 아니죠? 세월이 가면 여러분이 이제 부르고 그 제목에 따른 그 노래들이 많은데 제가 얘기한 세월이 가면은 그 옛날 1950년대 유명한 낭만파 시인이었던 박인환 씨가 쓴 시예요. 거기에 곡을 붙인 세월이 가면인데 박인희 씨가 불렀어요. 박인희 씨요? 박인희 씨가 부른 세월이 가면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박인희 씨 좋아. 너무 옛날로 갔다. 그러면 너무 옛날로 갔어요. 1955년생이시니까 이제 유년 시절 박인희 세월이 가면은 요즘 좀 알만한 가수들은 혹시 없어요? 여자 가수들 중에? 알만한 가수. 그래 좀 더 좁혀보자면 걸그룹 혹시 아는 걸그룹 있으십니까? 걸그룹들은 글쎄 요새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걸그룹 EXT 재밌더라고요. EXID인가? EXID 혹시 멤버 아시는 분 있으세요? 멤버 아는 분 없어요. 현아는 무슨 그룹에 있나요? 현아. 지금 뭐 현아 같은 경우는 4미닛 멤버이고요. 술 혹시 좋아하시나요? 술은 전혀 못합니다. 그러세요? 제 아버님이 원래 술을 만드는 지방 양조장의 기술자이셨는데 아버님도 술을 못하셨어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술 맛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술을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아버님 논리는 달랐어요. 술을 좋아하는 분은 모든 술이 다 맛이 있기 때문에 술을 잘 만들려면 술을 못하는 사람이 만들어야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만든 음식 남한테는 팔아서 내가 안 먹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담배는 어떻게 하시나요? 담배도 전혀 못합니다. 그럼 지방세, 교육세가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별로 공헌을 안 하시고 계신 거네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기여를 하십니까? 기름을 많이 예를 들어서 뭐 기름도 많이 사지만 공회전 많이 하고 제가 지금 아파트에서 하객들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1년에 지금 뭐 25권을 책을 구입해서 읽고 토론했으니까 뭐 그런 거. 그래요. 뭐 갑자기 깔때기도 되시고. 그러면 이제 아까 좋아하는 여배우 이거는 뭐 남은희 수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성적 매력을 느끼는 여배우는 있으셨나요? 성적 매력을 자연인이니까 그럴 수는 있죠. 물론 있죠. 근데 갑자기 질문하니까 생각이 안 이거 나는데 질문을 옛날 노름을 주제로 했던 타짜.
타짜인가 거기 김혜수? 김혜수가 그 저 목욕탕 씬 있잖아요. 뭐 전라의 뒷모습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 네네네네. 예. 목욕탕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흥분되셨나요? 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은 예.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성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난자와 예. 뭐 정자가 만나고 예. 애들 예.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전혀 관심도 없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예. 현실성 떨어지는 성교육들이 많아서 그 이제 어른들은 보통 이제 이렇게 아닌 척하고 이런 거 잘하잖아요. 애하고. 예. 근데 사실 우리도 자연인이니까 그런 거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과거에 구성애 씨가 이제 한참 인기 있었을 때 그렇죠. 되게 직설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서 그 다른 선생님들은 공개를 하셨습니다. 이제 곤란할 수도 있지만 여쭤볼게요. 자위를 언제 처음 해보셨어요? 자위를 경험했던 때 저는 중학교 아마 2학년 때입니다. 네. 예. 저도 아마 중3이나 고1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보다 조금 늦으시네요. 예, 생각이 드네요. 예. 성광진 소장님은 예.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라고 예. 대답하셨고요. 예. 왜 이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하면 안 돼, 막 감춰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데 자연인이라면 누구나 다 나도 물론이죠. 하고 너도 하고 다만 어떻게 조절하고 또 어떻게 예의를 지키고 올바른 성 개념을 갖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너무 이런 거를 이렇게 감추려고 하고 수면 아래로 내리려고 하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뭐 제가 그건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터뷰 처음이시죠? 갑자기 옷도 말쑥하게 입고 오셨는데 이런 질문하니까 원래 팟캐스트가 그렇습니다. 단원 풍속도 아시죠? 김홍도 선생님의 단원 풍속도 알죠. 거기에 이제 서당이라는 그림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선생님께서도 학교에 계셨으니까 그 훈장님한테 매 맞고 있고 뭐 이런 그림. 그 흔히 명화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게 왜 명화라고 깊이 있는 생각하시죠? 생각은 안 하지만 글쎄요. 그걸 어떤 화두로 표현한다면 이 명화의 어떤 생명, 가치 이런 것들은 디테일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 그 세세한 부분, 작은 부분에까지 이 작가가 어떤 의미와 가치를 또는 그 현실을 담아서 풍자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그 점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면 그림을 통해서 그 시대의 시대상 또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서민들의 모습이나 다양한 어떤 그 상황들을 유추해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엄청난 가치가 있는 문화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스토리가 안에 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이런 명제도 있어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이다. 신토부리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 명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지리를 전공하고 국민을 나와서 도덕을 주로 이제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 각자가 지니고 있는 잠재적 가치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것을 보다 잘 발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정체성의 바탕이 바로 우리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인 거죠.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은 그게 이제 국수주의 내지는 물론이죠. 이렇게 이제 오해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또 하나는 동도석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여기에 이제 태어나 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 땅에서 난 음식을 먹고 부모로부터 또 우리 사회로부터 교육을 받고 자라죠. 동양이 가지고 있는 이제 우수한 어떤 그 철학적 가치 이런 정신의 자양분 속에서 서양의 발달된 여러 가지 그 도구라든지 문명, 문화를 받아들여서 조화시켜 나간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건 국수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이 아닐까도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인간 승광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해보고 어떻게 질문들 만족하십니까? 아이고, 어려웠지만 아주 재밌었어요. 처음에는 안경 딱 쓰시고 하다가 중간에 안경 딱 벗으시더라고요. 훈훈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기분 좋은 상상. 일단은 대전교육감 후보
그러니까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예. 본인이 제일 먼저 선언을 하신 거죠. 일단은 출마 선언은 예. 출마 선언은 다들 제일 먼저 의향은 이렇게 비쳤지만 공식 선언은 먼저 하신 걸로 제가 예. 알고 있는데 예. 만약에 예. 내일 이제 대전교육감으로 취임을 하시게 됐어요. 예.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예. 그럼 대전광시 교육감으로서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할 그 세 가지를 한번 좀 말씀해 보십시오. 뭐 흔히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것 같아서 좀 어색한 느낌도 있지만 대단히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점은 보수 교육 속에 그동안 그 대전 교육이 방향을 잡고 왔다면 이제 그 방향의 키를 진보 교육을 통해서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좀 더 새롭게 이제 갖고 나가기 위한 출발 지점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그 질문에 제가 첫 번째로 드릴 수 있는 조치, 우선 제 취임식을 폐지하겠습니다. 취임식을 안 하겠다. 예. 그 형식적 취임식, 뭐 예산 절감이라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그 취임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청 직원들이 또 얼마나 많은 준비와 노력이 뒤따르겠습니까? 오히려 좀 더 그 일상적인 업무에 충실하고 그야말로 아이들과 선생님, 대전 교육을 위해서 처음부터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취임식을 있다고 생각해요. 뭐 성대한 취임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약식으로 했었고 그런 박원순 서울시장도 뭐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그랬었죠. 네. 그런 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냥 물론 자연스레 제가 교육청에 이제 들어가니까 그 교육청 직원들과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간단히 조회를 통해서 인사를 나눈다든지. 취임식 맞네. 네. 그거는 뭐 인터넷으로 하든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첫 번째 조치는 취임식 안 하겠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출마 기자회견에서 그 슬로건으로 제일 먼저 내걸었던 것이 뭐냐면 3대 교육적폐 청산. 그 다음에 진보교육 실현을 이제 제가 내걸었거든요.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아이들, 입시 경쟁 교육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 숨막혀 하는 이 아이들에게 좀 더 숨 쉴 수 있는 쉼표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수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쟁, 정답, 속성교육 이런 것들을 청산하고 가능하면 정답이 아닌 해답, 속성이 아닌 숙성, 경쟁이 아닌 협력교육을 실현해보고자 진보교육의 가치를 실현해보고자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취임식을 하지 않는 대신 오전에 주요한 업무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학교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첨된 학교는 참 힘들겠네요. 그런데 모든 학교에 가실 수는 없을 테니까. 학교 방문의 그 형식이나 내용이 다르죠.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제가 교육감이 되면 희망하는 학교가 줄 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혁신학교를 가려고 합니다. 지금 설동원 교육감께서 창의인재형 씨앗학교라고 가짜 혁신학교를 내세우고 있는데 어쨌든 가능하면 그런 혁신학교에서 배움 중심의 수업을 실천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수업을 참관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 선생님이 동의를 얻어서 그리고 선생님들, 희망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그 수업을 관찰한 내용을 가지고 수업 협의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급식을 먹고 그리고 급식 조리원 분들 그분들과 간담회를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공약 중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치를 시행하는 첫 발을 그렇게 내딛고 싶어요. 두 번째가. 두 번째는 그러니까 뭐 경쟁 위주의 교육에서 이제 실제 협력하고 배움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주셨고요. 진보 교육의 실현이라고 워딩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조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는 제가 교육적폐 청산에서 이 혁신교육, 진보교육의 가치를 교수 학습 중심의 학교 문화를 건설하는 것으로 이루어 가겠다는 조치를 아까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가장 원하고 있는 일이 무언가라고 하는 걸 고민을 해볼 때
지금 너무 입시 경쟁 교육이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교육감이 되면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문자 외국어 교육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초등의 성적 중심의 일제고사, 그다음에 지금 그 아이들의 희망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은 보충 수업, 심야 자율학습, 두발 복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강력한 그 지원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자율화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내려볼까 뭐 그런 생각. 알겠습니다. 말씀만 들으면은 다들 훌륭하세요. 근데 뭐 선생님도 그러시고 다른 역대 교육감님들조차도 예. 다 뭐 우리는 입시 경쟁의 지옥 학교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하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예, 그런데 행복. 이제 지금 대전 교육청 앞에 가보면 대전교육 성공 시대잖아요. 슬로건이 또. 예. 근데 대전 교육 성공 시대라는 말 없어졌고요. 네. 거기 제가 엊그제 가보니까 행복한 학교. 이제 또 예. 선거철이 다가오는군요. 대전에 희망찬 대전교육 이거예요. 행복한 학교, 희망찬 대전교육. 이거 그러니까 바꿨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좋은 워딩을 갖다 쓰시는데 예. 막상 학교에서는 그 학생들이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죠. 교육감님이 네, 그렇죠. 바뀐다고 해서 그게 과연 행복할까라는 그런 이제 우리가 합리적인 네. 궁금증을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물론이죠. 아까 이제 뭐 야간 자율학습 뭐 예. 이런 것들 뭐 학생 때는 정말 그게 싫어요. 예. 근데 이제 막상 학부모 입장이 되면은 예. 그 뭐 특히 맞벌이 가정 이런 경우에는 예. 아이들이 이제 야자를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느니 예. 또 다른 교육청들은 열심히 예. 공부시켜가지고 뭐 진학을 잘 하는데 학교가 그렇게 애들을 놔두면은 예. 뭐 이렇게 학원으로 가라는 얘기냐 이런 예. 식의 그러니까 다분히 예.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좀 학부모님들이 보수적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예. 같거든요. 어떻게 예.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37년간의 그 일선 교사로서 어떻게 하면 이 입시 경쟁 교육의 대안을 모색하고 연구하고 그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사례를 만들어내서 수업에 적용할 것인가를 저 개인적으로 또는 동료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계속해서 교과 연구에 또는 단위학교 내의 어떤 교사 연구회 또는 초중고 통합된 교사 연구회 이런 활동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천해온 경험이 있고요. 그 경험 속에서 진보 교육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고 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방금 지금 이제 사회자께서 얘기하신 학부모님들의 이런 보수적 관점 이것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대안적 가치를 어떻게 내놓을 수 있겠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이게 이제 요거는 일단 이제 그 수월성 교육과 뭐 평등성이라는 그 저 탁월성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뭐 하고 싶다고 네네. 하시니까 그때 가서 얘기를 더 하면 예, 아니 뭐 될것 연결해서 같은데. 해도 될 것 뭐 같아요.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말들은 다 항상 예. 좋아요. 예, 예. 그런데 이게 교육감 한 분이 입시제도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현실에서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대통령도 그거를 바꾸기가 저는 어렵고. 지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네. 이미 4년 전에 소위 그 전교조와 관련된 교육감이 13분, 그 다른 분까지 합치면 17개 시도 중에서 무려 그 14개의 시도 교육청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이 되셨잖아요. 물론 8년 전에 이미 경기도에서 또는 뭐 서울에서 그런 그 사례가 있었지만 이 진보 교육감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화두 중에 하나가 이제 혁신교육이잖아요. 혁신학교. 진보 교육의 대안으로서 이 혁신교육이나 혁신학교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고, 물론 이제 그에 뒤따르는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폐단 같은 것도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 혁신학교나 혁신교육의 성과들이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들로 나오는 것을 보면 과거 입시 경쟁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교육 하에서보다 학생들, 교사, 학부모들의 그 어떤 그 만족도가 높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배움의 질이 그걸 성적으로 표현할 때 성적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경험을 하나만 얘기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네. 제가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전 동아중학교에서 수업 비평 연구회라고 하는 걸 만들었었어요. 뭘 되게 잘 만드시네요. 예. 그런 것들이 네.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른 후보와 다른 차별성이라고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 수업 비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 끝이 없습니다. 수업도 다른 연극이나 영화처럼 전문적인 비평의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가 수업 전문가이고 교과 전문가라고 한다면 왜 수업을 비평적 관점으로 보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수교육하에서 수업을 너무 폐쇄적으로 봤어요. 수업을 공개하는 거를 너무도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래 이걸 깨기 위해서 나이든 제가 항상 제일 먼저 수업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가 수업을 다른 면에서 보자. 교사가 어떻게 수업을 잘 수행하느냐 하는 능력을 보려 하지 말고 문제는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느냐가 중점이니까 아이들의 배움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관찰하고 그것을 이야기하자. 그러면 수업하는 교사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걸 연구하는 건데 마지막 3년 차에서 저희가 뭘 했냐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교육의 사교육에 지배받는 이런 것들을 우리 교사가 앞장서서 대안을 모색해서 실천해보자 해서 만든 게 학습동아리 스터디 그룹이었어요. 우리 회원들이 중심이 돼서 제가 물론 적정은 나서서 이제 다 기획을 했습니다만 학습동아리 활동 계획을 세워서 아이들에게 홍보를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희망을 했어요. 그러면 대개 4명에서 6명 사이에 이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얘들이 방과 후에 자율적으로 교사가 되고 강사가 되고 또 학생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공부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계속 지속이 되던가요? 예, 근데? 그걸 제가 10년 가까이 지속을 했는데 이 2003년도에 우리 그 수업비평연구회 회원 중에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소위 그 통계 처리와 관련한 전문적인 그 도구를 활용해 가지고 이걸 우리가 지금 그 교육청 연구비를 받아서 나름대로 또 연구를 하니까 한번 통계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자. 독립배우인 종속배우인 이걸 만들어서 그래서 비슷한 이 변인을 만든 거죠. 예를 들어서 학습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아이들 80여 명, 학습동아리를 활동하지 않으면서 비슷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80여 명. 그래서 이 아이들의 중간고사 성적하고 그 다음에 1학기 중간고사 성적하고 2학기 중간고사 성적을 비교해보자. 그래서 나온 결과가 물론 좀 그 의도성이 들어있지 않느냐고 비판하실 분이 있을런지 모르지만요. 학습동아리, 실제 학습동아리 활동한 아이들의 만족도는 이건 뭐 비교할 수 없이 높게 나와 있고요. 이 모든 결과는 제 블로그에 들어 있습니다. 이번 책에 블로그 광고 한번 하시죠. 제 이름 승광원을 치면 네. 들어오실 수 있고요.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com SKE0419 419 생각하시면 됩니다. SKE0419. 네네. 그렇고 실제 성적이 얼마나 올랐느냐? 평균 11등 정도의 향상 효과를 나타냈어요. 혹시 그 학습동아리 애들한테 예상 문제 나눠주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랬다간 사표내야죠. 네, 웃자고 드린 말씀이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사교육 얘기도 하셨으니까 아까 학습동아리 얘기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 보면은 사교육이 필요 없는 건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교육과 사교육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죠. 뭐 말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그런 현상은 아닌 것 같고요. 사회현상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제 그 사회자께서 사교육의 의미를 지금 예를 들어서 입시 경쟁 교육을 보충하기 위한 보충학원으로 국영수 보습학원으로 지금 보신 거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사교육기 절감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그 개념이 많죠. 그러니까 평생교육의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뭐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근데 사교육 시장도 굉장히 많이 이제 퍼져 있고 그래서 제가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그 학교 교육의 지금 부분에서 국영수 중심의 이런 어떤 도구 과목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학교 교육으로 충분히 그 소화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제 혹시 다만, 수능 문제 보셨어요? 수능 문제까지는 어제 늦게까지 뭐 행사가 있어서 못 봤는데 언어 영역 같은 거 보면요 예.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죠. 학교 예. 교육으로 절대 커버가 안 됩니다. 그거는 수능 제도와 관련해서 좀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근데 제가 얘기하는 사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예체능과 관련된 교육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우리가 모두 다 그걸 담아낼 수 없는 부분은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갈 필요가 있고. 말은 그게 되게 예. 좋은데 예체능 같은 경우도 예고나 그런 걸 전공하는 친구들은 예. 정말 그 레슨비 비싼 거 아시죠? 예. 예, 그리고 일반 학원 다녀서 되는 것도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사교육이라는 게 범주가 예. 무한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만큼 시장이 퍼져 있고, 예. 그러니까 이 악순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공교육이 그거를 이제 보완한다, 뭐 아까 말씀하신 예. 학습 동안 여러 가지 그 뭐 방과후 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곤 있지만은 예.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는 데 있어서는 좀 물음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하면은 사교육을 이제 좀 많이 축소해야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야 되느냐. 두 번째는 예, 그런 저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뭐 축소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그럼 하고 세 번째는 예. 이제 그 경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 사교육에 종사하거나 사업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예. 일자리나 그런 거는 또 어떻게 돼야 예. 되는 것이 이런 것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걸 지도를 우리가 무 자르듯 단칼에 뭐 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네. 이제 점진적인 해결 방안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지금 뭐 우리가 예상하기를 지금 뭐 몇 년 있으면 20만 개의 일자리가 지금 뭐 없어질 거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왜곡된 입시 교육 속에서 지금 뭐 그런 그 도구 과목 중심의 보습 학원에 사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 그거는 정상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거를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은 그분들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사교육의 그 어떤 그 방안들을 찾고 연구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들이 이해를 할까요? 사실은 수요가 있으니까 그만큼 뭐 공급이 이해를 잘 안 생겨나는 하시겠죠, 거고. 이제. 그러나 저희 방송에 이제 초대했던 초대 손님 중에서 예. 그 제일 유명 그 청취율 1위를 달성하신 압도적으로 그런 분이 분이 있어요? 계세요. 허경영 씨라고 아시죠? 예. 허경영 씨가 한번 나오셔가지고 자기는 예. 이제 뭐 대통령이 되면은 예. 사교육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해갖고 저랑 한번 예. 이렇게 토론을 한 적이 있었었거든요. 그런 이게 거는 되게 뭐 토론이 아닐 것 같은데. 아니 예. 나중에 방송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골치 아픈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사교육 부분을 저는 이거로도 연결을 좀 시켜보고 싶거든요.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네. 우리 수월성과 평등성 예. 교육 예. 조금 더 전선을 넓혀보면은 예. 대학 그 입시와 대학 서열화 그렇죠. 그게 깨지지 않으면은 예. 절대로 안 없어질 것 같거든요. 예. 선생님의 철학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철학과 예. 실제 내가 어떤 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바꿀 수 있는 거하고는 분명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좀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현장 교사로서 아까 이제 그 오랫동안 개인적으로 또는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연구회 등을 다양하게 학교 옮길 때마다 만들어서 그것의 구체적인 실천 대안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고 문제는 그걸 연구하는 게 그치지 않고 실제 수업의 정형에서 아이들에게 아까 학습 동아리처럼 효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런 결과로 제가 그 학부모님들에게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사교육은 안 하면 안 할수록 예를 들어서 공교육 내에서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충분히 찾아가려는 노력을 어렸을 때부터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아이들은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과 학습하는 즐거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저는 이따가 이제 그 생산적 학습이나 학습 깔때기 효과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믿음은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해서 책에 빠져 있다면 학부모님들 뭐라고 하십니까? 예? 제가 언제 공부하고 저렇게 하려고 책만 보고 있느냐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상당수의 학부모들은 가장 좋은 공부는 어렸을 때부터 독서에 그 폭넓은 경험을 갖는 것이고 혼자 독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뭐 정치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니까 토론하실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시던데
저는 그 독서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배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 프로젝트 학습이라든가 다양한 주제 탐구 학습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공부하는 방법, 물고기 잡는 방법 이런 것들을 터득해 나가면 수능 아까 언어 영역 말씀하셨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논술이라 하더라도 아이들은 충분히 학교 교육으로도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을 가꾸게 된다고 저는 믿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예, 대학서열화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예, 극복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자꾸 그 외국 사례 같은 거 이렇게 그 벤치마킹 하면은 그거는 뭐 이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폄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통 프랑스 얘기를 많이 하죠. 예, 프랑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독일의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20년 전에 그 LG가 후원하고 한겨레 신문사에서 주최한 교사 해외 탐색대 공모가 있었어요. 전국에서 10팀을 선발하게 되는데 대전에서 제가 그 기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해가지고 당선이 돼서 그 당시 거금 1,000만 원을 받아서 예, 제가 함께 하고자 했던 네 분의 선생님과 같이 2주간 독일 교육을 탐색하러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맥주도 드셨고? 제가 술 못하는 사람이다. 안 넘어오시네. 그거 참 안타까웠습니다. 네, 네. 예, 뭐 다양한 맥주 기회가 있었는데 네. 어쨌든 그 독일의 그 교원단체, 교원노조 또 학교 현장, 김나지움 학교 이틀간 방문 하기도 했고요. 뭐 여러 곳도 방문을 했지만은요. 독일의 대표적인 그 대학 입시 제도가 아비투어잖아요. 근데 아비투어는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의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 시험의 그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바칼로레아처럼 예를 들어서 그 자격 시험에 통과만 하면 어떤 대학이든 어느 과든 어느 지역에 있든 자기가 마음대로 가서 시험을 보고 합격할 수 있는 제도지 않습니까? 근데 아비투어는 전체 고등학교 학생들의 불과 한 25% 정도밖에 응시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독일은 뭐 우리 잘 아시겠지만 그 마이스터 이런 그 레알슐레나 하프트슐레 같은 실업계 교육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을 하더라도 4년 대학을 다닌 후에 취업을 하는 학생보다 오히려 임금이 더 높은 그런 나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아비투어에 기본적으로 합격만 하면 어느 지역 어느 학교든 뭐 응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당시에 그 여기 대전에서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된 이용혜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림을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특수교육을 하신 분인데 그래 교직을 그만두시고 독일어 공부하시고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독일을 가셨어요. 그때가 1998년인가 그때 됐었는데 그분이 독일에 계셔서 그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이제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이분이 1년 동안 독일 교육을 언어 교육을 받고서 대학 시험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게 포트폴리오였습니다. 이분이 그린 그림 그 철이잖아요.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내가 전공하고 싶은 그 작가, 그 교수가 있는 학교에 가서 그 포트폴리오를 드리고 나 이 대학에 입학하고 싶습니다. 해서 심사를 받아 입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이런 것이 지금 어렵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금 대학교육 회의 같은 것을 지금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수능 자격고사와 그리고 저 국립대 발전 연구위원회가 내놓은 안이 있더라고요. 그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편성한 다음에 해당 권역 안의 국립대들을 기능 학문 영역별로 이제 특성화시키는 거죠. 소위 지방 거점 국립대를 이제 육성하겠다라는 그 좋은 방안이에요. 근데 문제는 저는 이것이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그 소위 그 대학 서열화의 상층에 해당되고 있는 이런 대학에 다니는 학생, 다니고 싶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어떤 만족도를 충족시켜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위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방안 뭐 이 부분 저는 그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우리나라의 그 대학 교육의 그 가장 결정적인 한계나 문제점은
왜 사립대학의 87% 이상 차지하느냐 하는 거죠.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고 민간 기업에 위탁한 거나 마찬가지와 같은 그런 그 현상을 이끌어낸 과거의 정부들이 이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세요.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학령 아동이 급격히 줄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또 다른 판도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방의 사립대학들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준공영제해서 국공립대로 편입시켜서 이런 국공립 통합 시스템 이런 걸로 대학 서열화 해소하는 거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뭐 말은 예, 좋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교육 같은 경우는 특히 이론 그 논리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하는데 정서가 안 받아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좀 그러면 사회자님은 왜 그 정서가 안 받아들여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는 일단은 뭐 교육감 출마 뭐 이런 후보 예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예 말씀해 보시죠. 예. 네. 일반 사람들이 그것이 정서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핵심은 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미리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그건 외국의 사례잖아. 그거는 우리 토양 지금 이 그 왜곡된 엄혹한 입시 경쟁 제도 교육 현실에 그걸 어떻게 적용해?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촛불혁명을 통해서 민주정부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교육회의를 만들어서 그걸 개선할 대안들을 모색해 보겠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저는 그 시민들이 이것을 그 믿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차근차근 나가지 못하고 너무 편의적으로 졸속적으로 행정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나갔기 때문에 얻게 된 트라우마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공감을 합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네.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제가 정서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정서는 한 번에 바뀌지는 않거든요. 오랜 그렇죠. 시간 동안 축적되는 예, 거고 예. 따라서 어떤 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내가 이걸 바꾸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철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 그 바꾸는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계승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완성을 짓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예. 생각하는 그런 예. 착각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렇죠. 조급해지고 아까 예. 말씀하신 졸속 이런 것도 나오는 예. 것 같고 예.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께서는 어떤 철학은 예.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지금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추월성 철학, 탁월성 철학에 대해서 말씀에 다 배어 있으니까 아닌데 예 근데 이제 그런데. 그거를 실현 그 철학을 실현함에 있어서 본인은 예. 어떤 기능적 역할을 할 것인가를 저는 자꾸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예, 그러면 조금 이해가 더 선생님도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이제 아까 뭐 철학을 다 얘기 안 하셨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 제가 조금 들어보고 그리고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대전의 이제 현재 교육 현황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대충 마치려고 합니다. 네, 우선 철학 뭐 말씀 못 하신 거 있으면 하시죠. 네. 이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을 꼭 그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우리 대전 시민 학부모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좀 판단을 구하고 싶었는데요. 지금 입시 경쟁 교육이 완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철학적 기반은 수월성 교육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말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빼어날 숫자에 너무 넓지 않습니까? 뛰어난 인재를 하나 육성하면 이건희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을 육성하면 수십만 수백만 국민들을 먹여 살리게 된다라는 논리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1%의 학생들 때문에 99%의 학생들이 들러리를 서게 되는 지금 이런 입시 경쟁의 굴레 속에 빠져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대안은 뭐냐? 진보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수월성 교육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탁월성 교육이에요. 이 탁자가 높을 탁자입니다. 이 지금 여기 탁자가 있는데 이 탁자를 보면 다 평평하지 않습니까? 모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 가치, 잠재적 능력은 동등하다고 보는 거죠. 그것을 너무 롤치합니다. 교사가, 학부모가 또는 우리 사회나 국가가 교육을 통해서 그 아이가 지니고 있는 잠재적 가치를 스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최고로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고 격려하는 일, 그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탁월성 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를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가 공공성이고요, 하나는 민주성이고, 하나는 그야말로 탁월성입니다. 진보 교육은 배움의 질이 형편없어, 배움의 질이 떨어질 거야, 아이들을 방임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존감을 높여주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갖고 가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대단히 긍지를 가지고 배움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수월성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에 중점을 둡니다. 짧은 시간에 과거 산업화 노동인력 끄집어내기 위해서 많은 효과를 얻어 지식 전달의 위주였지만,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이지 않습니까? 지식 정발 시대에서 그런 것은 이미 네이버에 다 있다지 않습니까? 모르고 쓸데없는 지식을 교실에서 그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탁월성 교육의 핵심은 소위 수월성 교육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평가해가지고 아이들의 어떤 그 학습 능력, 이걸 키워나간다는 이런 단계형 프로그램의 교육 과정이 아니고,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제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달성할까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주제를 아이들이 어떻게 탐구하게 할 건가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 결과를 자꾸 점수를 내가지고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그 탐구한 결과를 아까 우리 프레즈 얘기했지만 그걸 표현하게 만드는 거죠. 발표하게 해서 친구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탁월성 교육의 가장 커다란 핵심 근거는 이 가즈너라는 교육학자가 내놓은 데 있는데요. 교사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아이들의 배움을 배움의 질을 높일 수는 없답니다. 연구 결과.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 배움의 질을 높이고 성적을 올리고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은 친구로부터 배우는 거랍니다. 내가 아는 것을 친구에게 가르쳐 줄 때 99% 완전 학습에 이르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저는 배움의 공동체 연구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사 연구회를 학교를 옮길 때마다 만들면서 이런 탁월성 교육의 구체적인 수업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거냐. 그 핵심적인 게 프로젝트 활동이고 주제 탐구 활동이고, 프레지라든가 다른 동영상 제작을 만들어 컴퓨터실에서 해보자 했던 것도 아이들의 이런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키워주면서 배움을 점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던 거죠. 방과 후의 학습 동아리 활동에 그렇게 제가 관심을 기울이고 했던 것도 바로 그런 탁월성 교육의 대안을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 속에서 진정한 배움의 즐거움, 학습하는 방법을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좀 믿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천상 선생님 맞으시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죄송하세요. 그게 당연한 건데. 아니, 네. 저만 얘기를 많이 한 거 아닌데 같아요. 저 잘 듣고 있었고요. 아, 저도 예. 공감하는 부분도 예. 많고, 예.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조금 이제 약간 거북하실 수도 있는 질문을 그래요? 마무리쯤에 좀 드릴까 싶어요. 안경도 벗어야 되겠네. 이건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예. 전교조 지부장 출신이십니다, 선생님께서.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분의 출마 예정자이신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님께서도 전교조 지부장 출신이시고요. 예. 전교조 측에서는 성광진 소장님이 먼저 출마 의사를 밝히셨던 것 같기는 해요. 예. 근데 출마 선언은 이제 승강원 선생님께서 예, 먼저 예. 하신 것 같고, 예. 지난번 2014년도 지방선거 때 이른바 이제 진보 진영에서 단일 후보가 실패해서 예. 결국은 이제 설동호 교육감님이 당선했다 이런 얘기들도 많았고, 예, 얘기가 많았죠. 네네. 너무 저도 안타까웠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교조 출신 중에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예, 이제 두 가지 부분일 것 같은데, 우선 왜 전교조 내에서 그 지부장 출신인 분들이 좀 사전 단일화 작업을 해가지고 한 분이 이렇게 나오시면 더 좋은 모양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지 않겠느냐는 지적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전교조는 이제 큰 교육단체죠. 우리가 정당에 보면 다양한 의견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흔히 정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같은 정당이면서도 그 정당 내에 나름대로의 어떤 정책이나 그걸 이행하는 방식, 운동의 방식에 따라서 좀 더 다양한 의견 그룹들이 나누죠. 이게 이제 건강한 정책 경선의 바탕이 되는데 이 전교조 대전지부 내에도 그런 그 교육 운동을 실천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2000년 들어와서 저희를 중심으로 하는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참교육 실천 운동에 좀 더 힘을 기울이는 전교조, 네. 너도 교육 운동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룹이 이제 형성이 됐고, 이 성광진 후보 쪽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선생님들의 는 참교육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 참교육과 교육 민주화를 실현하는 그 방식, 그 방식에서 우리는 좀 더 현장에 나름대로의 어떤 선생님이나 아이들 곁으로 가자는 이제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쪽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노동운동이라든지, 예, 또는 뭐, 이런 어떤 시민운동이라든지. 노동운동, 시민운동. 이거는 뭐 이제 성광진 후보와의 그 토론 시간에 네. 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예,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그게 쭉 이어져 오면서 그 의견 그룹 간에 나름대로의 어떤 그, 좀 이런 차이 같은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데 모아서 예를 들어 단일화를 해내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이제 현실이고, 더 하나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이거는 진보교육감 그 단일화 경선이지 않습니까? 네. 전교조 내에 존재하고 있는 참교육 실천과 교육 민주화 실현을 바라보고 그 있었던 두 의견 그룹의 실천 과정, 운동 방식, 이거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시민들의 평가를 받는 것도 대단히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4년 전에 그 단일화 그 실패에 대한 사실은 뭐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조합원이었고 잘 알고 있는데, 전교조 대전지부에서 한승동 씨를 진보교육감 후보로 선정해서 민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한승동 씨를 저는 개인적으로 진보 후보야? 이분은 당연히 보수 교육감 후보인데 왜 이분을 전교대 대전지부에서 후보로 몰았지? 하는 생각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왜 진보 교육감 단일화의 그 주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그런 분들이 그걸 성과 있게 만들어내지 못했을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일화 실패에 대한 나름대로의 과정, 이거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반성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저는 전제되는 것이 시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나름대로 그 평가하고 반성하고 뭐 정말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은 그래 책임 있게 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이번엔 좀 더 이런 부분을 잘 해보겠습니다라고 나서는 것이 뭐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전교조에서는 예. 그 이른바 수석교사제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뭐 교장 선생님 이런 승진 과정이 아니라 선생님들 중에서 연구 중심으로 승진하시는 게 이제 수석교사제도, 이제 통칭 짧게 얘기하자면은 근데 그 제도에 대해서 이제 좀 반대 입장이 있었다라고 제가 있죠. 알고 있는데 근데 지부장 출신이신데 이제 수석교사를 역임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좀 역행하는 게 아닌가, 배치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2003년, 2004년 제가 지부장 할 때 교총에서 주장하는 수석교사 제도는 제가 반대했어요. 그때도 똑같이 교장교감 승진 제도가 이제 그 좁으니까 그 승진의 길을 넓혀주기 위해서 수석교사제라고 하는 별도의 승진 트랙을, 투 트랙을 또 만드는 것이다라고 제가 비판을 했었던 거죠. 우리는 그 당시에 교장 선출 보직제라고 하는 거를 주장을 했어요. 학교장의 리더십이 그 학교 교육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들이 그 지금 뭐 이렇게 그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이런 행태, 이건 아니다. 4년 교장하면 다시 교사로 내려와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전문성,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교장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시대가 지나면서 2000년, 2012년도에 이제 처음 도입이 된 거죠. 그 전에 물론 4년 시범 기간이 있었지만 그때까지도 제가 2012년 전까지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교사 연구 활동에 주력하고 있었을 때니까 그때 이제 법제화돼서 단위 학교로 내려온 공문을 보고 제가 생각을 조금 바꿨어요. 무슨 얘기냐면 수석교사 제도는 승진 제도가 아니에요. 별도의 직급은 주어지겠지만 이 수석교사는 수업하는 교사예요. 수석교사는 반드시 10시간의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독일에 가서 교장 선생님 교장제도 공부해 보니까 교장 선생님은 10시간 수업해요. 교감 선생님은 15시간 수업합니다. 우리나라 교장제도는 이상하게 수업하지 않는 교장제도예요. 아이들 가리키는 게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그걸 회피해서 교장 교감이 되면 편하니까 그 자격을 따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도대체가 대통령을 뭐 자격증 가지고 뽑나요? 대학 총장을 자격증 가지고 뽑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석교사에 그래서 대한, 수석교사 얘기하다가 지금 제 옆길을 샜는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예. 10시간 수업을 한다라는 점이 저는 대단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부장 전교조 지부장 활동하실 때는 반대 입장이었다가 그렇죠. 나중에 이제 내려온 공문을 보니까 이제 이게 승진이 아니라 연구에 좀 더 중점을 둘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렇죠. 직책이구나라고 해서 이제 입장을 바꾸셨다. 이 정도로 제가 수석교사에서 수석의 방점을 둔 게 아니라 교사의 방점을 두고 학교를 교사 중심 문화로 이렇게 컨설팅하는 역할을 수석교사가 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제가 열심히 그 연구해왔던 실천해왔던 그런 사례를 가지고 선생님들을 좀 더 도울 수 있다면 제가 예를 들어 20시간 이상 수업을 하던 거를 10시간 수업을 하게 되면 나머지 시간에 선생님들을 도울 수 있는 배움 중심의 수업 교수학습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이제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했고 4년이 끝나면 내가 그만하겠다.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년만 딱 하고 제가 교장 선출 보직제 주장한 사람인데 수석 교사도 4년 보직 끝나면 다시 교사로 내려오겠다 하다가 명예퇴직을 신청을 했죠. 알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그 전교조 내부에 이제 두 갈래 이제 정파 뭐 의견 그룹 뭐 얘기하시면서 이제 시민사회단체 그쪽 목소리를 좀 성광지 소장님 측은 더 많이 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뭐 선생님도 저 학교 현장에 돌아오셔가지고 뭐 열심히 교육운동 교육활동 하신 거는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좀 많이 시끄러웠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이제 국정농단 사태에 맞물려서 그동안 사회 저변에 깔려 있었던 다양한 목소리들이 한꺼번에 표출이 됐었죠. 이른바 촛불 집회 뭐로 이제 목소리가 이제 많이 나왔는데 그때 선생님을 이렇게 뵌 분이 별로 안 계시다는 이야기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촛불 집회 참가했던 거는 제 온 가족과 함께 4차 촛불 집회인가요? 광화문에 직결했을 때, 그때 가서 참가를 했고 그때는 뭐 박원순 서울시장님 시민들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촬영도 하고 해서 가족끼리 찍은 사진도 제가 가지고 있고 우리 두 딸은 또 진보 쪽에 관심이 이제 있고 특히 둘째 딸은 이제 웹툰 작가이기도 한데 박원순 시장 지지하는 그 선언에 동참했다 해서 소위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제 둘째 딸 명단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 딸은 웹툰 작가들과 함께 모임도 하고 뭐 자주 이제 촛불 현장에 나가죠. 근데 이제 제가 대전 촛불 현장에 적극 참여하지 못한 점, 이 점에 대해서는 뭐 깊이 좀 반성을 하고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때 이제 전하면서 굳이 이제 핑계를 대자면 그 당시 제가 감옥에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물론 전교조 대전지부장 할 때, 뭐 청와대 앞에서 일주일 단식 농성도 하고, 뭐 유치장도 끌려가고,
또 그 당시 시국선언 조직한 대표로 한나라당에 의해서 고발돼 가지고 경찰 검찰에 조소받고 재판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어요. 물론 그때 1심에서 80만 원 선고 받아서 그냥 지금 이제 해직되지 않고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얘기한 이제 감옥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감옥이 아니고 네. 글 감옥을 얘기한 겁니다. 진짜 어디서 약을 파세요? 나 깜짝 놀랐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네. 조정래 작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퇴임하고서 37년간 교사로서 제가 성장해오고 실천하고 배움을 가져왔던 이 과정을 책을 쓰고 싶어가지고 하루에 뭐 보통 한 10시간 이상씩 몇 개월 동안 이제 집중했었던 이걸 이제 굳이 핑계로 대자면 되고요. 또 하나를 들자면 10월 초에 우리 안사람이 심근경색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어서 이제 시술을 좀 한 또 상태였고, 하여튼 가정적으로나 좀 또 제가 A형이어서 소심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반성하고요. 지금 열심히 지난 촛불 1주년 기념 촛불 집회에 가서 그 당시 초겨울의 강추위 속에서 2시간 동안 또 수요 집회도 참가를 하고 계속 이제 뒤늦게 분발하고 있으니까 너그럽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인권은 모든 것들 중 최우선 가치이다. 이상재 국장의 Heal the world. 우리 지역의 인권 문제에 대해 책을 사랑하는 남자 대전 충남 인권연대 이상재 사무국장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지금까지 정 PD와 엮인 사람,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 교육감직에 처음으로 출마 선언을 하신 대전 홈스쿨링 지원센터 달팽이 학교 승광은 교장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어쩌면은 이 질문을 제일 기다리고 있으셨을지 모를 것 같아요. 네,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교육감이 되고 싶으세요? 제가 이제 출마 기자회견문을 11월 2일 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 블로그에도 있고 하니까 이제 오시면 뭐 얼마든지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 11월 2일을 잡았던 것은 이제 그날이 11월 3일이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입시 경쟁 교육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학생의 인권이나 진정한 배움의 가치를 제대로 경험하고 있지 못한 이 아이들에게 제2의 학생 독립, 교육 독립에 헌신하는 눈높이 교육감이 한번 되고 싶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사실은 했습니다. 저는 가르치고 배우는 선생님인데 이런 선생님으로 한평생을 살아온 내가 교육감이라고 하는 정치적 권력, 정치적 명예가 뒤따르는 자리에 나서는 것이 주제 넘은 짓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였었죠. 그러면서 이제 주위에 여러 가지 요구를 받으면서 제가 결단을 내리는데 결국 핵심적인 요소였던 것은 이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점, 시대가 요구하는 당위성, 이것에 비추어 본다면 교육감의 자리가 어떤 권력과 명예가 뒤따르는 자리가 아니고 아이들과 선생님,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이제는 정치인이기보다는 교육자가 다양한, 예를 들어서 뭐 시민사회 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도 훌륭한 분이시지만 좀 더 아이들과 선생님 곁에서 함께 교육을 고민하고 대안의 실천을 모색하고자 노력했던 이런 선생님이 교육감이 된다면 오히려 대전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만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분도 진보교육감 단일후보 경선에 참가해서 시민사회단체 대전시민의 평가를 한번 받아본다면
진보 교육감의 정책 역량이나 후보의 역량을 키워서 내년에 진정 누가 되든지 진보 교육감을 탄생시켜서 우리도 다시도 맨날 부러워서 눈치만 보고 정말 우리는 언제 대전의 진보 교육감 시대가 한번 시작되나 이렇게 간절히 소망했던 분들의 그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조그마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결단을 했습니다. 말씀 듣다가 제가 웃은 이유가 우리 학창 시절에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들으면은 끝으로 한번 애들이 끝났다 생각하는데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그리고 당부하고 아마 이 생각이 나고. 미안합니다. 그래요. 미안합니다.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하실 거죠? 당연히 무슨 일이 있어도 하죠. 그리고 나는 그 한마디 더 붙이면 이게 또 나갔네. 이 진보 교육감 후보 경선이잖아요. 좀 뭔가 다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후보로 나오신 분들은 나름대로 정말 결단하시고 그분이 살아오신 과정이 가치 있고 소중한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서로 한 분이 딱 이제 되시면은 승복하는 걸 떠나서 선거도 같이 열심히 해주시고 또 만약에 교육감이 이제 당선이 되시면은 그분이 함께 교육 정책에 참여하셔가지고 대전 교육의 큰 어른으로 남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이고 어째 그렇게 제 마음을 꼭 쪽지기처럼 거기다 하나만 더 덧붙여도 돼요? 덧붙이십시오. 그 전에 지금 그 진보교육감 단일 후보 경선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 분들이 나중에 이제 후보 정책도 받고 토론회도 진행하면서 뭐 비슷비슷한 공약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공통 공약되는 부분과 그 후보가 특별히 여러 부분은 꼭 좀 우리 진보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니까 요거를 그 공통 공약 속에 넣어 주십시오 하는 부분을 이렇게 모아내서 누가 교육감 후보가 되더라도 그 공통 공약을 이행하고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매니페스토 선언. 그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조만간 또 이제 사실 이제 늦게 합류를 하셔가지고 12월 2일인데 이제 늦었다고들 봐요. 그러니까 승강은 선생님이 출마 선언하시기 전에 이미 이제 언급되셨던 분들이 계셨었잖아요. 그리고 그건 그냥 뭐 본인이 스스로 뭐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한 건데. 근데 본인이 그런 얘기 안 하셨으니까 그 전에. 정식으로 나는 출마 선언을 하고 보도 자료도 내시고 자신의 출마 이유나 공약들을 기자회견문에 담아서 그거를 내놓으셔야지. 저는 최한성 후보나 성광희 후보님들이 빨리 출마 기자회견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분들께 그 이유는 직접 들어보시고요. 저희 방송에서 얘기는 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안 하신지에 대해서는.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고. 그래서 그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에 그 3자 토론회를 진행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페이스북 생중계로 저희가 장비도 풀 HD급으로 샀습니다. 그때 응하실 거죠? 아이고 저야 막장 토론. 저는 막장보다는 질 높고 수준 높고 특히 재미있는 토론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별로 수준이 낮아가지고요. 제가 재미에는 좀 약하지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시면 아마 막장 되실 것 같고요. 한두 번 할 게 아니라 저도 이제 다른 후보 예정자분들한테도 약속을 받은 건데 그 내년에 그 대전의 교육감 선거가 정말 시민들의 축제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투표율도 많이 나오고 또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그러려면은 이제 후보자분들이 정말 재미있는 경쟁을 그러니까 교육 얘기만 하면 너무 딱딱하고 어려워요.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다양한 그런 퍼포먼스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상 질문을 갖다 좀 준비해야 되겠네. 아까 제일 좋아하는 그룹 여자 그룹 가수 이름만 당황했어요. 알겠습니다. 하시는 걸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합니다. 일단은 단일화에 응하시고 수긍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축제를 만드는데 같이 함께 하시는 걸로. 왜냐하면 이 진보교육감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대전 시민 참여 경선이 또 핵심이잖아요. 그분들이 보다 많이 참여하실 수 있게 이런 자리는 많을수록 좋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이제 정말 오래 얘기하셨어요. 우리 방송 중에 아마 제일 긴 시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자, 짧게 딱 한마디만 못하신 말씀 있으면 하시고 가시죠. 제가 만약에 교육감이 된다면 눈높이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교와 손잡고. 이게 사교육과 손잡는다고 또 비판을 또 이렇게 받으시겠는데, 네. 예, 제 그 좌우명 중에 3개가 있습니다. 개, 3개. 작게, 낮게, 느리게 사는 삶이 제 좌우명인데, 그런 관점에서의 눈높이 교육감이고요. 제가 만약에 길게. 교육감이 되면 예, 아이들에게 쉼표, 선생님들의 손에 책을, 학부모님들의 손에는 교육비를 되돌려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디 우리 지역의 교육계 어른으로서 네, 학생, 예. 학부모, 교직원 그리고 시민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예. 그런 선생님으로 길이길이 기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조만간 막장 토론회 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시죠.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째 승광은이라는 인물에 대해 궁금증이 좀 풀리셨는지요? 네, 선출직 공직자들이 정말 친근한 우리 이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에 기획한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해서 마련한 파일럿 프로그램 아마 개편 이후에는 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PD 엮인 사람 다음에 어떤 분을 엮을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 예, 고생하셨습니다.